자, 교재에서 보시면 아까 223페이지까지 했고요. 자, 224페이지로 갑니다. 자, 요것은 그 조문을 좀 분석해야 될 내용이에요. 7번째 검정인데 그 회색 바탕 박스에 보시게 되면 7번이 있고요. 그 7번을 끊어서 볼 겁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까지 끊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여기서 또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의까지 또 끊으셔야 돼. 그 다음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그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끝에 있는 겁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형광펜으로 딱 칠해 놓으시고, 앞으로 투기 조장 행위가 금지 행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글귀 읽어보면. 그런데 투기 조장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예를 2개 들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 뭐냐면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을 팔아준 거예요. 등기가 안 된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 끌어일근 거 있었죠. 그건 뭐냐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권 중에 투기 막으려고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입주할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6개월부터 시작해서 또는 2년까지 막 이렇게 해서 전매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중개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매 못해 돼 있는데, 전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중개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현장에 가면 비일비재합니다. 전매 못하게 돼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거래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상님이 딱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투기, 조장행위. 알고나 하셔야 됩니다.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등기는 못 가져오잖아요. 서류상으로만 딱 계약을 하고 숨겨놓고 나중에 전매 제한 풀리면 등기 가져오는 걸로 계약하잖아요. 그런데 분양권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러면 팔기로 했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 속이 쓰려. 그 뭐라 그래? 안 판다고 그러고 이거 불법 거래라고 하고 일르겠다고 막 하고 안 일릴 테니까 절반은 떼주라고 막 하고 다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머리 잡고 싸우는 것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한 행위가 뭐예요? 투기? 조장이. 전매 못하게 돼 있는데 중개해줬다니까? 그게 요즘 풍경이고, 옛날의 풍경은 그 앞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 처음에 나왔었죠? 그게 이제 옛날 풍경이죠. 옛날 풍경.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매입을 한 건데, B가 이것을 보통 계약금만 걸고 찍었다가 다시 C라는 사람한테 또 되팔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빠지고요. A하고 C가 계약한 것처럼 꾸며갖고 직접 C 앞으로 등기를 칩니다. 이렇게.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제 A한테 양해를 구하겠죠. 사면서. 일단 내 이름으로 하지만 혹시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명의를 바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때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를 이렇게 바꾸잖아. 사실은 팔고, 아니면 살 때부터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약간 명의를 좀 공란으로 비웠다가 좀 이따 이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세무사하고 상담할 텐데 결정이 되면 그렇게 좀 할 거니까 일단 공란으로 둡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쏙 빠지는 거지. 이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하고, 민법이나 공시법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서 갑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거들어주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중개해주는 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투기 조장행위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 준 거예요. 글자 그대로예요.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 셋째 줄 매매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문이 좀 해석하는데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갑은 요때도 개입하게 됩니다. 보통 사게 만들고 또 팔아주고 하면서 복비 챙기고 여기서 샀던 가격보다 순식간에 그냥 또 벌고 또 나가니까 고맙다고 해서 이분이 요 사장님한테 또 차도 뽑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차를 왜 뽑아줘요? 커피 말고 큰 차를 왜 뽑아줘요?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하는 거지. 옛날에 이렇게 되게 많이 했거든. 요 분들이 이제 복부인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은 계약금 걸고 계약을 했었는데 더 비싸게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작자가 안 나타나니까 싸게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득을 본 게 아니고. 근데 등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취득세 내고 또 이렇게 해서 할 리가 없어. 원래 그 취지대로 등기는 이렇게 했지. 근데 기분 나쁘죠 지금? 빠지긴 했어도 돈을 못 벌었잖아. 그랬을 때 갑은 투기 조장 행위를 한 거냐 이 말이지. 이 사람한테 엄청 욕먹었는데 B한테. 그래도 투기 조장 행위다. 탈세하게 만들었잖아요. 취득세 안 내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출발해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렇게 앞에 시작하잖아요. 탈세하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뭐예요? 투기 조장 행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손해봤어도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가면 판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페이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읽어보면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기 전매해서 각종 세금을 포탈해내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해서 그 전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 이 판례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작년에 새로 생긴 금쟁인데 이건 조문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조문 내용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걸 제가 설명드릴까요? 먼저 오른쪽 페이지 보면 네모 8번입니다. 제목에서는 가운데 있는 시세 조작을 큰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앞으로 이걸 시세 조작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고요. 시세 조작 아니면 조장 이렇게 아니면 조종 이렇게. 여러분들은 시험에는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박스 안에 보면 8번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끊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역시 거기까지 끊으시고 등까지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시험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문 그대로 나오는데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아파트 입주민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짭니다. 아파트 시세가 단지 그 시세가 30억짜리인데 9억밖에 안 가. 근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단지는 10억이 돼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입주민하고 거기 부동산 사장님이 짜고서 가짜 매매할 사람을 구해요. 그래서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금액을 10억으로 매매계약서 금액을 써요. 그리고 나라에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할 때 실거래가 신고할 때 10억으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그 관리하는 시스템에 10억으로 뜹니다. 실거래가가. 일단 신고했으니까. 그래 놓고는 계약을 깨죠. 그러면 자기들은 원래 거래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계약서만 쓰고 실거래가 사이트에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찾으러 온 사람, 보러 온 사람한테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9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억입니다. 그래. 아니, 뭐 이렇게 10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9억으로 듣고 왔는데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못 믿잖아요. 뭐 실거래가 사이트를 갖다가 그걸 보여줘. 보세요. 여기 지금 10억에 거래됐잖아요.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기니까. 그러니까 믿잖아요.
진짜 많이 올랐네.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막 이러니까 알았어. 그냥 콱.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이번에 뭐예요? 2개나 보이잖아. 10억짜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9억짜리가 10억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세 조작. 누가 해준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막 써주면서 가격을 부추긴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226페이지. 네모 9번에 보면 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단체에다 큰 동그라미 하셔야 돼. 앞으로 단체 얘기 나오면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글자를 가지고 그 내용을 연상시켜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 내용을 읽어봅니다. 9번.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여기까지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2개예요.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단체는 뭐로 이해하셔야 되느냐?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이에요. 지역마다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담합을 하시는 거야. 단체라고 하면 담합이라고 떠올리셔야 돼. 왜 단체를 만들어요? 힘 좀 써보려고. 그게 담합이에요. 근데 어떻게 힘을 쓰느냐? 예를 2개 든 거예요. 하나는 특정 그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 빌딩 주인이 있어. 근데 원룸 빌딩 주인이 자기가 원룸 몇 개 갖고 있다고 그래서 빌딩 막 방 100개씩 되고 그래요. 몇 개 갖고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복비를 깎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복비도 많이 나가겠지. 사실 100개가 되면 방이. 그러니까 이제 안 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밉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저 원룸 저 빌딩 저거 우리 이제 월세 저거 해주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어떻게 해요? 제한.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저 원룸 저거 우리 중개 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담합이죠. 이런 것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구성원 이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회원이에요. 그 지역에 회원업소가 50군데가 있어. 근데 이번에 자격증 따신 분이 부부가 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원래 식당 자리였는데 식당 망해서 나간 그 자리를 얻어갖고 부동산으로 인테리어를 딱 해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딱 인쇄해가지고 밤낮으로 막 뿌리고 돌아다니고 그 동네에서 아주 그냥 눈에 확 띄게끔 그냥 열심히 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눈에 가시지.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면 괜히 막 허공에다 막 침 뱉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막 갑자기 청소하다가도 그냥 보통 털면 될 걸 갑자기 막 탕탕 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긴급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지금 비회원 업소가 와가지고 난리다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우리 저기하고 물건은 공유하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그날 저녁에 또 모임을 가지면 또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하는 거지. 그게 2번째. 비회원 왕따.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금쟁이. 이게 이제 형사처벌인데 형사처벌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무섭죠? 작년에 생긴 건 다 그렇게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네모 3번. 자, 네모 3번은 뭐냐?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틀려져요. 여기 아까 9번까지는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는 사장님들이나 그 뭐 소공 보조원한테 하는 얘기야. 주로 사장님한테 하는 얘기지. 그런데 밑에 것은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 부동산 시장에서 그 아파트 단지 입주민 분여회하고 단지 앞 상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서로 경찰서 가서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분여회에서 부동산 사장님들 영업을 방해했다. 업무 방해죄로 고발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이쪽 분여회에서는 또 관련해가지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이 허위 매물 올리고 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사장님들도 또 고소고발 해놨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2군데에서 들어와. 분여회에서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빨리빨리 하라고 이거 처벌하라고 막 그래서 자꾸 좀 있으면 또 부동산 사장님들이 또 어깨띠 두르고 와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뭐예요? 수사 중입니다. 1년째.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지금부터는 분여회라고 생각하셔야 돼. 거기서 앞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야.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 1번. 제일 밑에 박스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단톡방 이런 거 얘기합니다. 아니면 카페. 특정 개업 공인인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 밑줄 긋고 할 것은 특정 개업 공인인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 이렇게. 그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분여에서 특정 부동산 사장님을 뭐예요? 거기 내놓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분여회. 앞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분여회에서 긴장관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A, B, C 이렇게. 그런데 안내문을 붙입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 광고할 때 이거 9억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10억으로 좀 높게 광고해주면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서 처음에 높게 좀 잘 광고해 주세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조 안 하시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장님들은 다 그냥 뭐예요? 묵인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요 A라는 요 사장님은 이 부동산 사장님은 고지식해.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안내문을 협조 안내문을 보내도 끄떡도 안 해. 그냥 계속 9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시켰어. 뭐라고 그래? 여기서 모여가지고 단톡방에서 이 A 부동산 사장님 정말 진짜 사회생활 못하시네 하면서 우리가 절대 A 부동산에 이 물건을 내놓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면서 내놓지 말자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1번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내놓지 맙시다. A 사장님 아주 그냥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뭐 이렇게. 자, 오른쪽에 가면 2번이에요. 2번.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해주거나 이런 뜻이에요. 중개해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 칠하시면 돼. 특정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게만, 여기가 형광펜이에요. 특정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 이렇게 돼 있죠. 특정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게만 자가 돼 있으니까 거기만 내놓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안내문을 쭉 돌렸더니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여기 가만히 보니까 B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협조적이야. 얼굴도 미남이고 얼굴도 중에 미남이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기만 내놓자고 막 그러는 거지. 이 사장님이 제일 진짜 멋있다고 하면서 사장님 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 야, 우리 내놓을 때 여기만 내놓자고 막 하는 거지. 여기만 내놓자, 여기만. 이게 두 번째요. 그러면 이 사장님들, 개업 공인인증사를 갖다 이렇게 차별하면서 그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놓는 거잖아, 이게. 여기 절대 내놓으면 안 돼, 이거. 방해잖아요. 여기만 내놔. 그럼 여기 내놓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업무 방해예요, 전부 다.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형법에도 업무 방해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처벌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찰서에서 되게 고민하더라고,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조문이 생겼어. 그럼 여기 딱 들어가면 중개사법으로 걸려 들어가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 가격 이하로 거기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분야에서 아침에 차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9억이라니 말도 안 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10억 이하로는 내놔서는 안 된다. 응? 10억 이하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세 번째지. 그 다음에 5번으로 먼저 갑니다. 5번을 보시면 개업 공인인증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현저하게 뭐요? 높게 표시 광고 이렇게.
그죠? 높게 표시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현저히 높게 표시 광고 여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분야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쭉 안내문을 돌려가지고 자 10억 이상 9억짜리인데 10억 이상으로 광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10억. 그죠? 그러니까 특정 가격 이상으로 높게 표시 광고해 주십시오. 싹 안내문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야? 이 사람들의 영업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잖아요. 압박. 광고할 때 높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5번.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죠. 야, 우리가 10억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말자, 우리. 최소한 10억 받아야 돼.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야? 10억 이하로 내놓은 사람 있으면 죽여.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분야에서 그 다음에 업소에다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들 10억 이상으로 광고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최소한 10억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일종의 강요죠, 강요. 그게 5번이죠. 그럼 4번은 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행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방해. 그 4번이 이거예요, 이거. 아까 여기 A가 비협조적이라고 그랬죠. A 부동산이. 그러면 요 분여회에서 이 A라는 사장님을 응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응징하는 방법이 뭐냐? 분여회에서 총무, 뭐 이렇게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A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 매물 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무조건 일단 내리고 봐. 허위 매물 아니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려놓게 되면 영업할 수가 없잖아. 허위 매물 아닌 게 확인됐어. 그럼 다시 이제 광고 올려. 그러면 이번에 총무 다음에 두 번째 타자가 나타나. 여기를 응징하는 거예요. 또 허위 매물 신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광고 올렸던 거 다 내리고 또 영업을 또 스톱하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여기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협조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응징하는 방법 중에 두 개. 내놓지 말자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허위 매물 광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광고하는 걸 방해한다고. 여기서. 그게 4번. 광고하는 걸 방해. 누가? A가. 응?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4번. 자, 그러면 이 5가지는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걸 암기한다기보다는 그 5가지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주체는 분여회가 주체가 돼. 분여회에서 뭐라고 그래?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A 부동산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 우리 절대 저기 내놓지 말자. 저기는 안 돼. 이렇게 하나. 두 번째. 협조적인 사장님한테는 여기만 내놓자 우리. 여기만. 이것도 방해야. 세 번째는 사장님들 보고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라고 부추기는 거죠. 사장님들한테. 세 번째. 요거. 네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죠. 야, 절대 10억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협조적인 사장님들, A 이런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해요? 응징해야 된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 5가지요. 그러니까 암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 현상이에요. 전부 다 합쳐서. 예. 됐습니다. 예. 올해도 또 나올 건데 아마 이게 조문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면 됐어요. 자, 이번에요. 230페이지 갑니다. 설명의무. 부동산 사장님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물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의무, 확인 설명의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큰 틀이 이렇습니다. 물건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으면 증거 남기셔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게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지.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제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중심은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이건 증거 남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부터 봅니다. 교재는, 여러분 교재는 밑줄 굵게 많지 않고 230페이지 보시면 4절 밑에 보시면 회색 바탕에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25조가 있고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 보고 확인 설명하라고 법은 돼 있나요? 누가 설명 의무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읽어봤으니까. 누가 설명해 줘라? 그죠? 소개한 개공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 지금 방금 전에 조문에 소공 나와요 안 나와요? 제시해서 설명해 줘라. 누구는?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만 나왔죠? 소공은 안 나왔죠? 소공은 설명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 의무 아닌데 설명을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신. 예.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X가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중개보조는 어때요? 설명 의무 없죠. 당연히. 설명해 줄 수는 있나요? 해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 보조는 소공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 두 번째,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확인 설명 언제 하래요? 요거 중요하네. 방금 전에 읽어본 거에 따르면 확인 설명을 언제 하시라? 의뢰받고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까? 되기 전입니까?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이 뭡니까요? 도장 찍는 거 계약서에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계약서 쓰기 전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죠.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요 집은 사실 근데 빚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 그 집에 대한 대출 빚에 대해서 잘 설명 안 해주고 확인 안 해줘가지고 그 집이 경매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장님들이 계셔요. 뒤집어 쓴다기보다는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라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빚이 하도 많으니까 소개시켜줄 때 대출 빚이 얼마 있냐. 지금 이 정도 보증금 들어가는데 그 보증금 들어간 거 관련해서 그 보증금 돌려받는데 위험이 있냐 없냐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요새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돌려받는 게 좀 힘들겠다. 보증금이 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중개해 주면 돼야 안 돼요? 여기에 보증 5천 넣고 들어가. 그런데 빚이 엄청 많아. 선순위 세입자도 많이 있어.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해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해야지. 어떻게 중개해줘야 돼? 보증금을 조금 월세로 돌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도 손해를 안 볼 수 있었어. 보증금 조금 걸고 들어갔으면, 소액으로 걸고 들어가면 괜찮거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그냥 그 빚이 많다 보니까 목돈 챙기려고 그 중개해준 사람이랑 그 건물주가 중개해주는 사람이 딸이야, 딸. 그래서 지금 사기죄 뭐 이런 걸로 지금 고소가 돼 있고 난리야, 난리. 근데 그런 경우에 월세로 집어넣어줘야지. 근데 요 집은 원래 월세 안 하는 계약이 안 하는 집이에요 하면서 보증 5천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 날렸어, 지금. 그러면 그건 이제 잘못해준 것뿐만 아니라 또 심하면 또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설명해주라? 도장 찍기 전에. 여기가 제일 핵심. 예. 자, 세 번째. 무엇을 설명하느냐? 뭐 이것저것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9가지인데 좀 이따 봐요. 시험에서는 좀 이따 보는 요거 중요해요. 자, 네 번째.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한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다가 아니죠.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설명을 매도인한테 하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하는 거예요? 둘 다한테 하는 거예요? 살 사람한테 여기 집주인이 누구다 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지. 매도인한테 뭘 설명할 거야? 참 집이 좋으시네요. 이게 무슨 확인 설명이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할 게 없고 여기요 취득 의뢰인 이렇게 그렇게 표현돼 있죠. 의뢰인인데 구체적으로 취득 의뢰인 이렇게.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별표 친 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설명할 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아니 정확이란 말이 중요하죠.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설명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 자료를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다. 제시란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별표 동그라미. 제시는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이 집은 대출이 10억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 등기부 보여주면서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근거 자료예요.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면서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설명.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설명. 근거 자료 보여주면서 설명. 제시라고요. 근거 자료를 교부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교부가 아니고 뭐요? 보여주는 거. 의미가 틀려요. 요 세 가지가 핵심. 특히 첫 번째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좀 암기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가십니다. 어디 가시냐면 233페이지. 요거 보는 거 가는 거예요, 지금. 박스가 있죠. 박스에는 왼쪽이 설명사항이 있고 오른쪽이 정보 공개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233페이지 박스.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사항이 쭉 보니까 8번까지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칠판에는 9가지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8번으로 분류해 놨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 가면 이제 9가지로 돼 있어요. 조문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8가지, 9가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여러분들은 7번 별표 크게 8번 별표 크게 설명사항이 뭐냐?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설명사항 중에서 핵심은 세금 얘기를 해줘야 돼. 취득세 요새 많이 중요해졌어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한다고 세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럼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막 주택을 또 추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8%, 12%만 이렇게 중과된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얘기 안 해주면 그 정도 나올 줄 모르고 계약했던 분들은 화살이다? 중개사 사장님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옛날에는 취득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중과제도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할 거니까 어떤 세금만 설명해주면 끝이다? 취득 관련 조세. 따라서 부유에 관련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이건 설명해줄 조세가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설명할 조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설명할 세금에는 안 들어간다. 왜요? 누구한테 설명할 거니까. 취득을 해. 그래서 7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7번이죠. 그 다음에 8번 별표하시고 8번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복비입니다. 복비 설명할 때 이거 계약하시면 중개보수는 12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하라 이런 얘기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복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500인데요 그러면 다 쓰고 나서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줄타리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부터 복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8번. 그래서 요 확인 설명상 9가지 중에서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핵심은 뭐냐? 7번하고 8번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암기해버릴 필요가 있어요. 암기하실 때는 확, 수, 취, 조 이렇게. 박수를 치자 이런 뜻이에요. 확, 수, 취, 조. 확이 뭐예요? 확?
확인 설명사항이다 그 뜻이에요. 확자가. 그러면 수가 뭘까요? 수. 동그라미 8번인데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그쵸? 8번. 그 다음에 취조. 이건 뭘까요? 동그라미 7번인데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박수 취조. 박수 취조. 확수 취조. 이 자체가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세 가지 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요거까지. 그죠? 자, 넘어가시고, 이번에 어디 가시냐면, 234페이지 가십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손님한테 물건에 대해서 조사한 뒤에 설명하셔야 돼. 자, 여기가 개공. 여기가 의뢰인이에요. 살려는 의뢰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 이 물건을 등기부나 대장이나 부동산 종합증명서나 이걸 통해서 조사한 뒤에 조사죠. 조사. 그 다음에 설명해 준다.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의뢰 1번, 조사 2번, 설명 3번 이렇게 돼요. 근데 설명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9가지 되게 많은데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내용 중에서 뭐 여기 뭐 그 뭐지 조사할 그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조사할 수 있고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물론 있어요. 근데 조사하는 내용 중에 보면 스스로 직접 조사하려고 하면 힘든 것도 있어요. 힘든 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세입자 조사해 줘야 돼. 근데 세입자가 임차인이 등기부상에 나오느냐? 나오면 좋아. 그렇죠? 나오면 등기부상에 나오면 그거 이제 조사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안 나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에요. 등기부상으로는. 그럼 등기부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등기된 것처럼 보호받는다고 그랬어요. 확진일자 받아두고. 그런데 그런 사람 세입자가 뭐 있는지는 일단 조사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 얼마예요?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그건 조사하려면 힘들죠. 스스로 조사하려면 힘든 거라고.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주인한테. 세입자 몇 명 있어요? 보증금 얼마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계약 기간 언제까지예요? 다 계약서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집주인한테. 그죠?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입자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입자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도 힘들고.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그게 자료 요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법에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고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준다면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조사. 보증금 얼마, 계약기간 언제까지 뭐. 그렇죠? 아까 세입자를 집어넣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위로 대출빚이 있는 것도 조사해야 되지만 뭣도 조사해야 되죠? 선순위로 확정일자가 빨리 받아둔 임차인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빚이에요. 그럼 뒤에 들어가면 자기 보증금이 안전한가 따질 때는 선순위 빚도 대출빚도 조사하지만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빚도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걸 직접 조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준다면 뭐 설명할 때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자료를 반드시 줘야 됩니까? 주인들이 싫어가지고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밑줄 긋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회색 바탕에 박스가 있어요. 거기 세 줄, 동그라미 2번이죠. 자, 개업 공인인증서는 1항에 따른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즉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핵심은 누구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 쪽이요? 매수인 쪽이요?
매도인 쪽이에요. 임대인 쪽이요? 임차인 쪽이요? 임대인. 물건 내놓는 임대인 쪽에다가 자료 요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둘째 줄에 나온 거. 시뻘겋게 칠할 게 어디예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여기가 핵심. 반대말로 쓰면 틀려요. 요구할 수 있다. 그 끝에다가 그 요구가 들어갔을 때 자료를 갖다가 반드시 줘야 됩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 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다고 끝이 돼 있으면 끝에다가 응 할 수도 있고, 뭐야? 불응 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실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끝에다가 할 수 있다 끝에다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고, 그죠? 응하든 불응하든 어떻게 돼요? 조사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료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설명하고, 그건 자기가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해야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십니다. 교재에는 236페이지.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확인 설명 의무죠. 여기가 주가 되고 증거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증거.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는 간단합니다. 확인 설명서를 적어서 주고 보존하는 거죠. 증거 남기는 거니까. 자, 이거 해봅니다. 작성부터. 일단 조문 하나 읽어봐요. 별 내용이 없어요. 236페이지. 2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네모 2번, 큰 2번 밑에 보면 25조 조문이 나와요. 회색 바탕 박스에. 그걸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답을 하실 줄 아셔야 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에 동그라미 치시고 서면으로 써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본 아니면 사본 아니면 전자문서를 보존하셔야 되겠다. 여기가 넷째 줄까지 일단 밑줄 그었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요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해 줘야 됩니까?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나옵니까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써줄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는 없다. 근데 작성해 줄 수는 사장님 대신 써줄 수 있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소공이 있는 거예요. 중개보존 어때요?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고 작성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왕따예요. 보조원. 두 번째, 언제 확인설명서를 적어준대요? 이거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언제 적어주죠? 거래계약서가 작성돼서 중개 완성된 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점은 언제라고요? 중개 완성 시, 계약서 작성 시 이렇게 되죠.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래요? 저쪽 비교하면 저쪽이 훨씬 중요한데. 별표, 빨간 별표.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 작성은 완성된 때. 된 때죠, 된 때. 틀리죠. 그래서 여기를 틀리게 되는 게 아니고 저쪽을 틀리게 될 텐데 구별하시라고요. 설명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 작성은 완성된 때. 작성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하죠? 확인 설명서 증거 남기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작성하나요? 서면으로 작성한다. 서면. 여기 동그라미 쳤었죠? 요거 좀 이따 봅니다. 증거 남기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뭐 한다고 돼 있습니까? 교부. 여기서 당사자한테 주는 거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는 당사자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지금 읽을 때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그렇게 돼 있죠. 매도인한테 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한테 주는 거예요? 둘 다한테 주는 거죠. 왜 그래요? 증거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한테도 줘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저기서 매수인 쪽에만, 임차인 쪽에만 설명하는 거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는 양쪽에 다. 증거 남기는 게 거에서 그런 거예요. 이것 갖고 내진 않겠지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몇 년이냐? 3년이에요. 써주세요. 확인 설명서에서 보존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년이에요. 근데
이때 보존할 때는 중요한 게 원본을 보존해도 오케이 이렇게 아니면 사본, 복사본을 보존해도 되고 아니면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되고 이렇게 아무거나 됩니다. 세 개를 다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이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 대신 보존기간이 몇 년? 3년. 그쵸? 그런데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전자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계약? 전자계약을 하면 좋겠다고 막 나라에서 엄청 지금 선전하는데 전자계약을 지금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확인설명서도 전자문서로 씁니다.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써요. 근데 확인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쓰고 거기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 확인설명서 다 쓰고 저장을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지만 전자계약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우리나라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자동 보관이에요. 자동 보관. 그러면 아까 위에서 보면 원본이 됐든 사본이 됐든 전자문서 요것을 갖다가 3년 동안 보존하시오 그랬는데 전자계약을 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자동 보관이 됩니다. 어디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러면 따로 요거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밑줄을 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9호에 따른 이런 거 무시하셔요. 나오면 골치 아파. 필요 없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말? 따로 원본이 됐든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넓혀보기라고 나왔죠. 넓혀보기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왜? 넓혀보기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건데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서 아까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서면 요가 동그라미 쳤었죠. 그 서면이 밑에 있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서면은 법에서 정해놓은 양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근데 있는 정도가 아니고 4개에 4개. 밑에 박스 보시면 주거용 건물을 소개시켰을 때는 확인설명서 1번을 적어주고 그렇게 돼 있죠.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같은 거 그러면 2번을 써주고 땅, 농지 같은 거 소개해 줬을 때는 3번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임목이나 이런 거 소개시키면 4번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로 1번, 좀 넓어지면 2번 그렇게 준 거 많이 하겠죠. 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땅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땅을 많지 않으니까 거래하는 경우가 서식이 4가지나 된다. 법정 서식이 있다. 그렇죠? 보존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증거 남기는 건데 핵심적인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보십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면 회색 바탕에 박스가 있고 가로 4번입니다. 큰 별표 하시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 4줄을 하나 둘 셋 4줄을 마구마구 밑줄 그으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확인설명서를 작성했으면 자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그 작성한 사람이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을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소. 걱정하지 마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 작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기본 틀 다시 한번.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돼? 작성한 사람이. 그럼 누가 작성해주게 돼 있으니까? 개공이 작성해주게 돼 있으니까.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돼? 개공이 해야지. 개공이. 그렇죠? 근데 서명 및 날인 그러면 서명도 하고 플러스 뭣도 하는 거예요? 도장도 찍고. 그러니까 자필로 이름도 적고 도장도 등록증 도장을 콱 찍고. 그 서명을 갖다 자필 서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그걸 자기 그 부동산 사장님 이름을 출력을 하시면 안 돼. 혹시 출력을 했다고 해도 옆에다가 뭐요? 자필로 서명을 해야 돼. 필적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명도 하고 플러스 뭐요? 날인도 해라.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적에는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셔야 되고 법인은 손이 없으니까
가로 안에 보면 법인일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 하시고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하고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하고 책임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간판 얘기하고 똑같아요. 법인 간판은 누구 이름 적어놨어야 되고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은 누구 이름 적어놨어야 되고 책임자. 똑같은 원리예요. 가라할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서명 및 날인만 들어가고 끝나는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밑에 있는 소공은 작성할 의무는 없어도 작성을 해줄 수는 있다. 작성해줬다면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될까? 같이. 소공도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뒤에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셋째 줄이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같이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적어줬다고 해서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한다고 하면 틀려요.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대신 적어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다. 함께.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 자, 이런 의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여기 제재. 여기까지 보고 쉽니다. 제재. 자, 그런데 요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239페이지. 2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라고 써져 있죠. 거기 보면 가로 1번, 가로 2번 잔뜩 써져 있죠. 자, 1번은 보시는데 옆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박스를. 그러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밑줄 그을 것도 없고 이거 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복잡해요. 자, 그러면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일 왼쪽 거 설명 의무를 위반했어요.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뭐죠? 개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지. 거짓말로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그 잘못 설명한 거예요. 설명 의무 위반. 제일 왼쪽 덩어리.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거 옆에 공간, 옆에 그 오른쪽 공간에다 이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 되게 혼동돼요. 작년 시험에 나왔고 올해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그리고 적어줘야 되잖아. 날인도 하고 보존도 해야 되잖아. 교부해야 되고, 그죠? 보존도 해야 되고, 적어줘야 되고, 그죠? 날인도 해야 되고요. 그걸 안 하면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교부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할 걸 개공이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날인 도장 찍을 걸 안 찍었다. 개공이. 그러면 제재를 받죠. 그 제재가 뭐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더 센 겁니다. 과태료보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꼭 그려놓으시고 이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500과.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 보존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업무정지가 훨씬 무서운 겁니다. 과태료는 돈 무는 거예요. 좀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 이것이 더 가벼워요. 과태료니까.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하거나 그랬을 때는 영업정지는 이게 더 센 거지. 그래서 빨간 눈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 빨간 눈사람. 그리고 위에 빨간 눈사람에 눈이 있어요. 요거 눈을 기억하시고. 500과입니다. 빨간 눈사람의 눈. 지금도 눈이 오는지 모르겠네. 그쳤어요? 우리 둘째 놈은 지금도 이제 엊그제 눈 올 때 보면 밖에 나가가지고 눈싸 맞아고 막 끌고 나가는 놈이 둘째 놈이고, 첫째 놈은 이제 중3인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자, 빨간 눈사람을 기억하시라고. 예. 그 다음에 소공.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없어. 없지만 설명해 줄 수 있다. 설명을 그러면 해줄 때 개판으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을 치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격 정지.
아니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을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잘 설명해야 된다는 뜻이지. 거짓말 치면 이거지. 자격 정지지. 그죠?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써줄 의무 없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 있어요? 없지. 개공의 의무요. 개공이 안 지키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소공은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 있을까요? 확인 설명서에?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자기가 확인 설명서를 써줬다, 소공이. 그러면 날인해야지. 그럼 날인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날인 안 하면 제재를 받겠죠. 그 제재가 뭐냐? 자격 정지. 이렇게. 그러니까 소수공인인사는 이렇게 노란 냉장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노란 냉장고. 빨간 눈사람하고 노란 냉장고를 기억하시자. 노란 냉장고 옆에 지금 빨간 눈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이걸 그려놓으시고. 예?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 그리셨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네모 2번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돼 있죠. 거기 첫째 줄부터 가로 1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아까 대출 부이시 많은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해갖고 세입자가 보증 5천 넣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5천 중에서 절반은 건졌는데 절반은 떼었다. 그럼 절반 떼인 거에 대해서 우리 잘못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책임? 물어줄 책임. 물어줄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긋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밑에 판례 박스 중에 1번에 1번. 별표 치시고 세 줄 밑줄 그으시고. 이거 무슨 케이스냐면 소개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복비도 안 받고 소개시킨 거예요. 왜요? 선행을 하신 거지. 그런데 대출빚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하는 바람에 공짜로 중개해 줬지만 들어갔던 세입자가 어떻게 해요?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었다고. 그럼 나는 복비 안 받아 먹었으니까 책임 안 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이 말이지. 복비 안 받았지만 어떻게 잘못 설명한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럼 물어줘야지 그거. 그래서 1번 보면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인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해줄 의무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인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비를 받든 안 받든 설명을 잘못해서 상대방한테 피해 준 게 맞다면 물어줄 책임이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옆 페이지에서는 딱 그 두 개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쉬겠습니다.